어서 서명해요, 아버지. 이거 오늘 안 하면 3억 날리는 거예요. 삼촌,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재개발 보상금은 15억 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 숫자만 보았고 조카는 할아버지의 눈물만 보았습니다. 돈은 집을 살 수 있지만 정은 사람을 살립니다. 진짜 가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서울 변두리 지도 위에서도 쉽게 지워질 법한 좁은 골목 끝에 단층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지워져 회색빛이 되었고 현관문은 닫힐 때마다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창틀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마당엔 한 그루 늙은 감나무가 허리 굽은 노인처럼 고요히 서 있었죠. 이 집은 이재룡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유일한 증인이자 그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을 간직한 기억의 보관소였습니다. 72세의 이재룡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에 물을 뿌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요. 흙이 마르면 집도 슬퍼진다는 말을 자주 했죠. 그는 40년 넘게 폐지를 주워 생활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손수 만든 천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종이 상자와 플라스틱 병, 때론 고장난 라디오까지 그는 쓰레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을 잃은 거야라며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죠. 몸은 늙었지만 손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손끝에 박힌 상처와 굳은 살은 그가 살아온 시간의 지도 같았습니다. 아내는 2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깟 병원비 아까워서 안 갔지 뭐 라고 말할 때마다 그의 눈가엔 물기가 맺혔습니다. 사실 그녀는 병원비보다 이 집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집 팔면 어디서 감나무 열매 먹어? 라며 웃던 그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죠. 자식들은 하나둘 성장해 서울을 떠났고 전화 한 통도 없이 각자의 삶에 묻혔습니다. 장남 상우는 중고차 딜러가 되어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차녀 미숙은 경기도에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명절에 겨우 전화가 오면 잘 지내세요, 아버지.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재룡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엔 오래도록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창밖엔 감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는 아내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비좁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부엌은 70년대 그대로의 가스레인지와 낡은 싱크대가 있었고 거실엔 아내가 좋아했던 찻잔이 아직도 진열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녀딸이 초등학생 때 그린 그림 한 장, 할아버지와 나라는 제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이재룡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었죠. 명절 전날이면 그는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2그릇의 밥, 2쌈의 김치, 한 접시의 생선조림.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아내를 위해. 아무도 오지 않아도 그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밥이 아니라 슬픔이거든. 할아버지, 오늘도 폐지 가실 거예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종종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 일은 쉬면 안 돼. 몸이 녹슬어. 그는 항상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몸은 이미 녹슬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시릴 때마다 쑤셨고 손가락은 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폐지 한 장이라도 더 모아야 했죠. 재산은 없었지만 존엄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아무에게도 특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낡고 축축하고 리모델링도 안 된 도시의 잊힌 조각이었죠. 하지만 이재룡에겐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눈을 감아도 발끝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 한쪽에 영원히 새겨진 곳이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는 아내가 나뭇가지 사이로 미소 짓는다고 느꼈습니다. 손녀가 어렸을 땐 이 나무 아래서 감을 따주곤 했죠. 할아버지, 감은 왜 이렇게 달아요? 그건 말이야, 기다린 만큼 달아지는 거야. 그 대화가 이 집의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집이 곧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운명이라는 것을, 재개발이라는 이름의 바람이 그의 평온을 산산이 부수러 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감나무 그늘 아래서 담배 한 모금을 피우며 그저 오늘이 평화롭기만을 바랐습니다. 봄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골목 입구에 붉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구역 정비촉진지구 지정. 글자는 컸고 색은 새빨갰죠. 이재룡은 현수막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엔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정비라는 말이 지우기처럼 들렸던 거죠. 사실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대상이 될 거라며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웃집을 찾아다녔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는 귀를 닫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을 못 빼앗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폐지를 주워 다녔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며칠 뒤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찾아와 안내문을 건넸습니다. 보상금은 가구당 평균 12억에서 많게는 16억까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죠. 이재룡은 숫자를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집은 계약서 한 장으로 환산될 수 없는 한평생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골목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고 창문마다 매물 표시가 붙었습니다. 이재룡의 집만 여전히 고요했죠.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할아버지, 우리 집 언제 옮기세요? 골목 초등학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안 옮긴다. 여기가 내 땅이니까. 그는 항상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그의 손은 살짝 떨렸습니다. 밤이 되면 현관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내가 심어준 나무였죠. 열매가 달면 손주들 주자던 그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손주는 대학생이 되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재룡은 알고 있었죠. 이 바람이 단지 집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의 평생, 그의 시간, 그의 이름까지도 쓸려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이 소문이 허풍일 수도 있다고. 어쩌면 이 집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그는 매일 아침 감나무에 물을 주며 속으로 중얼였습니다. 너만 살아있으면 난 괜찮아.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부동산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시세 보셨어요? 이 집만 팔아도 강남에 아파트 2채 살 수 있대요. 이재룡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끼이익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집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일 뒤 다른 이웃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재개발 찬성해야 혜택 받는데요. 반대하면 보상도 적고 나중에 고립된다던데. 이재룡은 그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 나가 감나무 밑에 앉아 오래된 담배를 꺼내 피웠죠. 재개발은 발전이라 했습니다. 도시를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룡에게는 단지 기억을 철거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감나무의 거친 껍질을 만져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아내와 함께 심은 나무였고 손녀가 처음으로 감을 딴 나무였습니다. 이제 그 나무조차도 불도저 앞에선 한낱 나뭇가지일 뿐이겠죠. 할아버지, 왜 걱정하세요?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골목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이재룡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안 해.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은 없어지지 않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재개발이라는 이름의 바람이 이미 골목 끝까지 불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재개발 소식이 본격화되자 이재룡의 집에 오랜만에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장남 이상훈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비닐장갑 대신 명함을 쥐고 있었죠. 아버님, 이렇게 오래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말은 예의 바르게 들렸지만 이상훈의 눈은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 뒤편에 붙은 감나무와 마당 크기를 헤아리듯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엔 차녀 이미숙이 왔습니다. 손에는 한약 봉투를 들고 있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죠. 아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우리 집에 잠시 계세요. 계약은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이재룡은 말없이 둘을 마주 앉혔습니다. 그들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내는 투명했습니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니까요. 이 집은 내 거야. 내 돈으로 산 집이야.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법적으로 자식들이 공동 상속인이라. 이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재룡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엔 수진이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죠. 손에는 시장 바구니와 그가 좋아하는 떡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집을 건드리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자식들은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톤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걱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권리와 법이 언급되기 시작했죠. 이재룡은 전화를 끊고 마당에 나가 감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보다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효도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훈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계약서를 들고 왔죠. 아버님, 이거에 서명만 하면 우리가 아파트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데선 살 수 없잖아요. 이재룡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감나무 보이냐? 내 엄마가 직접 심은 나무야. 내가 태어났을 때 이 나무도 함께 자랐다. 이상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시느냐예요. 그 말에 이재룡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집 밖을 가리켰죠. 이미숙도 며칠 뒤 이번엔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형님보다 더 잘 모실 수 있어요. 남편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재룡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에서 찻잔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수진이가 준 떡을 꺼내 서빙했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마지막으로 이 집에 온 날이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뒤돌아 나가기 전 이미숙이 흘린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피도 안 섞인 조카를 더 믿는 거예요? 이재룡은 대답 대신 마당으로 나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기익. 그 소리는 마치 집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룡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고 그저 삼촌 밥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았죠. 그 한마디가 이재룡이 세상을 버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김수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면 이재룡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와
뜨끈한 찌개가 담긴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남편을 잃은 지 5년 간호사로 두 아이를 키우는 그녀에게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삼촌 문 고장 났다며? 오늘 봐드릴게요. 그녀는 공구함을 열고 허물어진 현관 문고리를 교체했습니다. 손놀림은 부드럽지만 정확했죠. 이재룡은 뒤에서 조용히 차를 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특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와드려요도 효도해요도 없었죠. 다만 밥 드셨어요? 나는 한마디로 시작해. 내일 비 온대요. 우산 꼭 챙기세요로. 끝나는 하루였습니다. 작년 가을 비가 쏟아지던 밤 이재룡은 마당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걸 본 수지는 맨발로 뛰어와 그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37세의 여자가 70대 노인을 업고 빗속을 뛰는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지금도 입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 딸이 저리까지 해요? 이미숙이 언젠가 동생에게 투덜거렸습니다. 피도 안 섞였는데 말이야. 하지만 수진에게 이재룡은 삼촌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녀에게 이재룡은 유일하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이재룡은 수진이 오는 날만 유독 집안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긴 찻잔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니까라고 말하며 그녀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도 집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죠. 그저 삼촌 건강하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재룡이 세상을 버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의 딸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왜 자꾸 와요? 이재룡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죠. 내 엄마는 말이야. 누군가를 걱정하는 걸 잊을 수 없어서 그래. 수지는 그날도 저녁 늦게까지 병원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직장복 위에 얇은 외투를 걸친 채 뜨거운 국물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골목을 걸어왔죠. 이재룡은 문틈새로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녀가 오는 걸 보면 이 집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며칠 뒤 이상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또 왔대요? 걔는 우리 가족도 아닌데 왜 집에 와요? 이재룡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야. 전화를 끊고 그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였죠. 수진아, 내가 있어서 내 마지막 시간이 따뜻하구나. 그날 밤 수지는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삼촌,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이재룡은 응, 잘 지냈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넌 내 딸이다. 수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그녀는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가족임을 보여주기 위해 보상금이 최대 15억 원이라는 소식이 확정되자 이상훈과 이미숙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명절에나 전화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하루에도 3-4번씩 전화를 걸어왔죠. 처음엔 걱정되어 아버지였지만 이젠 전화 1000마디부터 계약서는 준비되셨어요? 였습니다. 아버님, 수진이는 친딸도 아닌데 왜 그 여자한테 집을 맡기려 하세요? 이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끝엔 투정 섞인 한숨까지 들렸습니다. 이재룡은 침대에 누워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돈에 찌든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이상훈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중개사와 법률 상담사까지 함께했죠. 아버님, 지금 서명하시면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면 기회 놓쳐요. 이재룡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킨다. 자식들은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걱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권리와 법이 언급되기 시작했죠. 아버지,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수진 씨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걔는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요. 이재룡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마당에 나가 감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보다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물과 새로 산 양말 한 켤레를 들고 있었죠. 삼촌, 발 시리시면 신으세요. 그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도 집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룡은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서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구나. 그저 내가 따뜻하기만 바라지. 그날 밤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일 좀 와줄 수 있나? 그녀는 곧바로 네, 삼촌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이재룡은 그때 확신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며칠 뒤 동네 부동산 아주머니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창훈 씨가 변호사 데리고 다른 상속인들 모아서 가처분 신청 준비 중이래요. 수진 씨 막으려는 모양이에요. 이재룡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다음 날 수진이 또 왔을 때 그는 오래된 책상 서랍에서 편지와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보관해 줄래? 수진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그녀는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지막 신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이상우는 직접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법적으로 우리 거예요. 수진 씨한테 넘기면 다른 상속인들이 가만 안 있어요. 걔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이재룡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에서 조용히 말했죠. 가족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유산을 받을 수 있겠니?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정성이야. 그 말 이후 자식들의 전화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재룡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토요일 오전 10시에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두 아이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삼촌이래요. 이재룡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오랜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마지막 선택은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 이재룡은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다. 지팡이를 짚고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만든 저금통에서 20만 원을 꺼내 수임료를 냈다. 유언장을 써주세요. 내 모든 재산은 조카 김수진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눈에는 분노도 후회도 없었다. 단지 확신만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래된 책상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다. 떨려서 글자가 흔들렸지만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썼다. 상훈아, 미수가 너희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 집 마당에서 너희 이름을 크게 불렀다.
그때는 너희가 내 미래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미래라는 걸 알았다. 원망하지 마. 아버지는 단지 나를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유언장과 함께 금고에 보관했다. 수진이 찾아왔을 때 그는 평소처럼 찻잔을 내밀었다. 수진아, 앞으로도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겠니?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요. 이재룡은 그 말을 듣고 오랜만에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선택했으니까. 며칠 뒤 동사무소 직원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할아버지, 재개발 찬반 투표. 내일까지 하셔야 해요. 이재룡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반대합니다. 직원이 조용히 물었다. 왜 그러세요? 보상금도 많이 주고, 아파트도 주는데 말이에요. 이재룡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집이 아니라 기억이야. 그날 밤 그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 밑에 앉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였다. 여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이 흔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아내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수진이 또 왔을 때 그는 처음으로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내가 받아라. 다른 말은 하지 마. 그냥 내 마지막 바람이라고 생각해라. 수진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다. 며칠 뒤 이상훈이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님, 법률사무소에서 전화 왔대요. 유언장 쓰셨다면서요? 이재룡은 대답 대신 물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집에 왔을 때 뭘 보고 갔니? 이상훈은 잠시 멈칫했다. 집 크기랑 보상금 예상액이요. 이재룡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답이 나왔구나. 전화가 끊어진 후 그는 마당에 나가 낡은 물뿌리개로 감나무에 물을 주었다. 비가 온 지 이틀이나 지났지만 그는 매일 물을 주었다. 흙이 마르면 집도 슬퍼진다는 말을 아내에게서 들은 지 40년. 이제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았다. 이미숙도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울고 있었다.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우린 핏줄인데요. 이재룡은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말했다. 핏줄은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가족은 살아가며 정하는 거야.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밥은 먹었냐? 춥진 않으냐? 외롭진 않으냐? 그런 말 한 번도 없었지. 그런데 수진이는 항상 물어줬다. 이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이재은 수진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이건 내 엄마 내게 준 거야. 이제 너에게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수진은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냥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날 밤 이재룡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아내가 감나무 아래서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청소했다. 그리고 찻잎을 꺼내 두 잔의 차를 우렸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미래를 위해.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진짜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 마지막 선택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이재룡의 결심은 작은 집 한 채에서 시작했지만
그 마음은 모든 가족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사람이다. 유언장이 공개된 날 이상훈과 이미숙은 얼이 빠진 듯 집을 나섰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렸고 이미숙은 눈물을 참지 못해 현관 앞에서 흐느꼈다. 이상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다. 법적으로 이재룡이 생전에 재산 처분을 결정할 권리는 있었고 그들의 주장은 아무런 힘도 없었다. 어떻게 조카한테 다 넘겨요? 이미숙은 오빠인 이상훈에게 전화하며 울먹였다. 우린 핏줄인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이상훈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무래도 아버지 마음속엔 우리보다 더 소중한 정이 생긴 모양이구나. 하지만 이재룡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앉아 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골목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이 할아버지 결국 정을 택했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이번엔 정이 피보다 더 진하구나. 자식들은 보상금만 보고 조카는 할아버지만 봤다더라. 수지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찾아갔다. 할아버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삼촌이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평화예요. 제발 삼촌을 더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이상훈은 등을 돌렸다.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이미 다 끝났잖아. 이재룡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웠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이제야 너희 마음이 보이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빗소리보다 또렷했다. 자식들은 그 후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이재룡은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며칠 뒤 동네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아들이 안 보고 가요? 이재룡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끔은 말이야, 안 오는 게 더 정답인 경우도 있단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공을 차러 갔다. 그날 밤 그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 밑에 앉았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아직도 축축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였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이 살랑였다. 그 소리는 마치 아내가 잘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 감나무 아래서 아이들과 함께 놀던 날이 떠올랐다. 상훈이가 처음으로 감을 딴 날, 미숙이가 나무에 매달려 웃던 날, 그때 너희는 이 나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데. 다음 날 수진이 찾아왔을 때 이재룡은 평소보다 더 오래 찬물을 우렸다. 삼촌, 왜 오늘은 특별해요? 수진이 물었다. 오늘은 말이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한 날이야. 수진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찻잔에 다시 따뜻한 물을 부었다. 그날 이후 이재룡은 더 이상 자식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이상훈이 동네 입구에서 서성였다는 걸. 그는 가게에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떡을 사려다 말고 돌아갔다는 걸. 이미숙도 한번 비 오는 날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갔다.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걸어갔다는 걸. 그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시 생각은 하고 있었다. 이재룡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마당에 물을 뿌렸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가족이란 서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라는 걸. 며칠 뒤 이재룡은 수진에게 물었다. 혹시 상훈이가 뭐라고 했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멀리서 보고 갔대요. 이재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그가 바란 전부였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아내가 감나무 아래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청소했다. 그리고 찻잎을 꺼내 두 잔의 차를 우렸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진짜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분노가 아니라 용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식들의 침묵은 처음엔 상처였지만 이제는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들렸다. 이재룡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처럼 모든 건 결국 맑아질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오늘도 평화롭게 해주는 거였다. 그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속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다. 너도 기다려라. 어느 날 그들도 이 나무 아래로 다시 돌아올 거야. 재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재룡의 집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엔 2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섰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수진 가족과 함께 근처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은 작았지만 베란다엔 감나무 화분이 놓여 있었다. 삼촌, 이 나무도 열매 맺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이재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 아파트 주민들은 그를 감나무 할아버지라 불렀다. 아이들이 종종 찾아와 물을 주고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왔다. 대학생이 된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이제라도 옆에 있을게요. 이재룡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늦지 않았어. 가족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 창밖엔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족은 계산서를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 흘릴 때 옆에 서주는 사람이야. 그 말이 끝나자 감나무 잎새가 바람에 살랑였다. 그 소리는 오래된 집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 며칠 뒤 이상훈이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내와 어린 아들도 함께였다. 아버님, 이사 오신 지도 한참 됐는데 인사도 못 드려서요. 이재룡은 아무 말 없이 찻잎을 꺼내 차를 우렸다. 그리고 찻잔을 내밀었다. 이상훈은 그 찻잔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이제야 뭐가 진짜 소중한지 알겠어요. 이재룡은 조용히 말했다.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놓지 말자. 이미숙도 며칠 뒤 딸을 데리고 찾아왔다. 삼촌이 정말 좋은 분이래요. 딸이 말했다. 이재룡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건 말이야, 내 엄마가 착해서 그런 거야. 이미숙은 눈물을 삼키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이재룡의 집은 작은 아파트 한 칸이 되었지만 문은 늘 열려 있었다. 수진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손녀가 숙제를 하고 이상훈 가족이 주말마다 찾아오고 이미숙이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왔다. 이재룡은 마루에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삼촌, 예전 집이 그립지 않아요? 이재룡은 창가에 놓인 감나무 화분을 바라보며 말했다. 집은 사람이 있는 곳이지.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곳이 아니야. 여기 있잖아. 내 가족들이.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아내가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감나무를 가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재룡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물을 뿌렸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였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은 여기야. 햇살이 감나무 잎을 통과해 바닥에 따뜻한 빛을 만들었다. 이재룡은 그 빛 속에 서서 오래된 찻잔을 꺼냈다. 아내가 가장 아끼던 그 찻잔. 그는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이번엔 2잔이 아니라 4잔을 우렸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수진을 위해, 하나는 손녀를 위해, 하나는 미래를 위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들지 않았다. 그저 오늘의 따뜻함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다. 재개발은 집을 허물었지만 가족의 정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재룡은 알았다. 진짜 집이란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작은 차 한 잔이라는 걸.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마지막 인생을 가장 따뜻하게 물들였다.